배움을 멈춘 사람에게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어떤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어서 본인은 전혀 알아채지 못합니다. 마치 오래된 장독 속에서 된장이 서서히 곰팡이가 피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썩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상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자신이 예전과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같은 불만을 늘어놓고 같은 생각 안에서 뱅뱅 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때쯤이면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배움이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배움을 멈추면 가장 먼저 굳어지는 것은 생각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판단의 기준이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머릿속 지도는 10년 전, 20년 전 것 그대로입니다. 오래된 지도를 들고 새로 난 길을 찾으려 하니 당연히 길을 잃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길을 잃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이 있는데,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라는 말 뒤에 숨어서 자신의 생각이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사실을 외면합니다. 경험은 분명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경험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 드는 순간 그 경험은 자산이 아니라 족쇄가 됩니다. 족쇄를 차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족쇄인 줄 모르는 것. 그것이 배움을 멈춘 사람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생각이 굳으면 그 다음에는 말이 굳습니다. 배우지 않는 사람의 대화에는 신선함이 없습니다. 어떤 주제를 꺼내든 결국 자기가 아는 범위 안에서만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면 불편해하거나 무시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야. 라는 말로 상대의 입을 막습니다.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훈시가 되어버립니다. 주변 사람들은 처음에는 존중의 마음으로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둘 멀어집니다. 매번 같은 이야기, 매번 같은 결론, 매번 같은 잔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말이 굳은 사람은 자신이 왜 점점 외로워지는지를 모릅니다. 자기는 변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변한 것이 없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요. 말이 굳으면 그 다음에는 표정이 굳습니다. 새로운 것에 감탄하지 않고 신기한 것에 놀라지 않고 아름다운 것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런 거지. 별것 아니지가 되어버립니다. 어린아이가 길가에 핀 꽃 한 송이에도 눈을 반짝이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배움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에게는 꽃의 색깔이 왜 저런지, 향기는 왜 나는지, 나비는 왜 꽃에 앉는지 모든 것이 궁금하고 신기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궁금함을 잃어버립니다. 궁금함을 잃는다는 것은 곧 배움의 문을 닫는다는 것이고, 배움의 문을 닫는다는 것은 살아있으면서 죽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표정이 굳은 사람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눈빛이 흐려지고 입꼬리가 내려갑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무겁고 답답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기운이 아니라 멈춰버린 사람의 기운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 진리를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유배지라는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억울함에 이를 갈거나 세상을 원망하며 무기력하게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유배지에서 오히려 더 치열하게 읽고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열정적으로 글을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배움을 멈추는 순간 자신이 진짜로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몸은 강진 땅에 갇혀 있었지만 정신만큼은 어디에도 갇히지 않겠다는 것이 그의 의지였습니다. 배움은 그에게 자유였고 숨결이었고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유배지의 좁은 방 안에서 붓을 들고 있는 정약용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그것은 갇힌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날개를 펼치는 사람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이 60에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과 나이 60에 이제 됐다며
모든 것을 멈춘 사람. 이 둘의 5년 후, 10년 후는 완전히 다른 풍경입니다. 배움을 계속하는 사람은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말에 힘이 있고, 표정에 생기가 있고, 걸음에 활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호기심을 보이고, 새로운 소식을 들으면 귀를 기울이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 기뻐합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나까지 에너지를 받습니다. 나까지 뭔가를 배우고 싶어지고, 나까지 뭔가를 시작하고 싶어집니다. 배우는 사람은 주변까지 살아있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반면에 배움을 멈춘 사람은 점점 세상과 단절됩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같은 프로그램만 보고 같은 사람들과만 만나 같은 이야기만 합니다. 변화가 없으니 하루하루가 어제의 반복이고 어제의 반복은 곧 삶의 정체이며 삶의 정체는 곧 내면의 부패입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답답합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고 새로운 제안을 해도 거부당하고 결국에는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배움을 멈춘 사람은 자기 자신만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지치게 만듭니다. 이제 됐다는 말은 편안해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들어 있습니다. 더 이상 변하지 않겠다는 고집이 들어 있습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겠다는 포기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쉬어야 합니다. 지칠 때 잠시 멈추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는 것과 완전히 멈추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잠시 멈추는 것은 더 잘 가기 위한 준비이고 완전히 멈추는 것은 거기서 끝나겠다는 선택입니다. 쉬는 것은 괜찮지만 포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숨을 고르는 것은 괜찮지만 숨을 멈추는 것은 다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은 멈추는 순간 썩기 시작한다고. 이 말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참으로 무섭고도 정확한 표현입니다. 썩는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태는 그대로인데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이 비어가는 것입니다. 배움을 멈춘 사람이 바로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활동하고 여전히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안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생각이 무너지고 감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결국에는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겉으로 보이는 멀쩡함에 속아서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패를 모르는 것. 이것이 배움을 멈춘 사람에게 찾아오는 가장 무서운 결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배움이란 반드시 학교에 가거나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배움의 중요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더 넓은 의미에서 배움이란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길을 걷다가 처음 보는 꽃의 이름이 궁금해서 찾아보는 것. 손주가 쓰는 새로운 말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는 것. 텔레비전에서 모르는 나라 이야기가 나오면 귀를 기울이는 것. 이 모든 것이 배움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단한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자세만 살아있으면 배움은 어디서든 일어납니다. 걸어가는 길 위에서도,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혼자 앉아 생각하는 시간에서도 배움은 일어납니다. 배움을 멈추면 가장 먼저 잃는 것이 겸손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움을 멈추면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 착각이 오만을 낳고 오만이 고집을 낳고 고집이 외로움을 낳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평생 배움을 놓지 않았던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배움을 통해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배움은 곧 자기 성찰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겸손을 잃은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배울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배울 수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 악순환의 시작점이 바로 배움이 멈추는 그 지점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나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이 바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충분히 안다고 느끼는 것은 배움의 끝이 아니라
배움의 죽음입니다. 정약용은 조선 최고의 학자라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단 한 번도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알게 될수록 더 깊이 겸손해졌고 더 넓게 배울수록 더 절실하게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진짜 배움의 자세이고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충분하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은 굳기 시작하고 굳기 시작한 사람은 썩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첫 번째 경고입니다. 배움을 멈추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포기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포기이고 남은 인생에 대한 포기이고 더 나은 내일에 대한 포기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배움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겨도 배우겠다는 의지만은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의지가 있는 한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단한 각오가 아닙니다. 그저 아직 나는 모르는 것이 있다는 인정, 아직 나는 배울 것이 있다는 자각,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인정과 자각이 배움의 문을 다시 여는 열쇠가 됩니다. 정약용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이토록 극적일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던 촉망받는 관료였습니다. 뛰어난 학식과 실용적인 사고로 수원 화성의 설계에도 참여했고 나라를 바꿀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조정에서 그의 말은 무게가 있었고 동료들 사이에서 그의 존재감은 남달랐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을 해낼 사람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정치적 반대 세력에 의해 유배형을 받았고 전라도 강진이라는 낯선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나이 40이 되기 직전의 일이었습니다. 한창 자신의 뜻을 펼쳐야 할 나이에 모든 권한을 빼앗기고 가족과도 떨어져 이름 없는 시골 마을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대부분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억울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분노에 이를 갈며 밤을 새우고 자신을 배신한 세상을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혹은 아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유배 생활은 그만큼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하루하루가 감옥이고 매일 아침이 형벌이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신을 온전히 유지하는 것조차 대단한 일인데 정약용은 그 이상을 해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 도착하자마자 주저앉는 대신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읽고 생각하고 쓰는 것, 이 세 가지를 유배 기간 내내 단 하루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강진의 작은 방, 바산초당이라 불리는 그 초라한 공간에서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방대하고 가장 깊이 있는 학문적 저작들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 이 이름들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한 사람이 가장 절망적인 환경에서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바산초당의 벽에는 그의 체온이 배어 있었을 것이고 바닥에는 떨어진 먹물 자국이 셀 수 없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그가 살아있었다는 증거이고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는 흔적입니다. 정약용이 유배 기간 동안 남긴 저술은 500권이 넘습니다. 이 숫자를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500권입니다. 18년 동안 500권이면 1년에 거의 28권 꼴입니다. 한 달에 2권이 넘는 책을 쓴 것입니다. 그것도 편안한 서재에서가 아니라 유배지의 좁고 불편한 공간에서 제대로 된 자료도 구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이루어낸 일입니다. 지금 시대에 한 달에 책 2권을 쓰라고 하면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200여 년 전에 유배지에서 컴퓨터도 없이 인터넷도 없이 도서관도 없이 이것을 해낸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능이 뛰어나서일까요?
물론 정약용은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재능만으로는 이 일을 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를 움직인 진짜 힘은 배움에 대한 끊을 수 없는 갈망이었습니다. 정약용에게 배움이란 단순히 지식을 쌓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존재를 지키는 행위였습니다. 유배지에서 그가 배움을 멈췄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억울함과 분노에 잡아먹혀서 서서히 미쳐갔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쌓이면 사람의 정신은 자기 자신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며 현재의 비참함을 한탄하고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을 저주하며 복수를 꿈꾸다가 결국에는 삶의 의미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약용은 배움으로써 그 어둠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읽을 것이 있었고 생각할 것이 있었고 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배움이 없었다면 유배지의 정약용은 그저 쓸쓸히 늙어가는 한 사람의 패배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움이 있었기에 그는 유배자가 아니라 학자였고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였습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면 배움에 대한 그의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끊임없이 책을 읽으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부의 내용이 참으로 깊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단순히 많이 읽으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읽으라고, 깊이 읽으라고, 읽은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그 안에 담긴 뜻을 꼼꼼히 따져보고 자기 생각과 비교해보고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라고 했습니다. 읽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배움이 아니라 시간 낭비라는 것이 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글자를 눈으로 따라가기만 하는 것은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글자 속에 담긴 의미를 자기 머리로 되씹고 자기 가슴으로 느끼고 자기 삶으로 끌어와야 비로소 읽은 것이 됩니다. 정약용이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아버지인 자신이 유배를 당해 집안이 어려워졌으니 너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직 배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잣집 자식처럼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세 있는 집안처럼 뒷배가 있는 것도 아니니 오로지 실력으로만 승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아버지로서의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곁에서 돌봐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스스로 강해져야 하는데 그 힘의 원천이 바로 배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유배지에서 아들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편지 속 당부밖에 없다는 안타까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움이라는 길만은 반드시 가르쳐주고 싶었던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약용이 말한 배움이 단순히 출세를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측면에서 배움이 아들들의 앞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바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정약용은 배움을 통해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를 말았습니다. 단순히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 세상의 부조리에 눈 감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배움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인격의 완성이라는 것이 정약용의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보다 바르게 아는 사람이 더 귀하고 바르게 아는 사람보다 아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더 귀하다는 것. 이것이 정약용이 평생에 걸쳐 추구한 배움의 정수였습니다. 정약용의 대표적인 저서인 목민심서를 보면 이 점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목민심서는 말 그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실천 방법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을 쓴 것은 정약용 자신이 더 이상 관리가 아닌 유배자의 신분이었을 때입니다. 현실에서는 더 이상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없는 처지였지만 그는 자신의 배움과 경험을 정리하여 후대의 관리들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배움의 가장 숭고한 형태입니다. 자신을 위한 배움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한 배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세상을 이롭게 할 배움을 추구한 것입니다. 자기가 쓴 것이 세상에 나갈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래도 후대를 위해 쓰겠다는 그 마음이야말로 배움의 가장 높은 경지를
보여줍니다. 유배지에서의 정약용을 가만히 상상해 봅니다. 새벽녘,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시각에 일어나 먹을 갈고 붓을 적시는 모습. 좁은 방 안에 책들이 빼곡히 쌓여 있고 그 사이에서 하루 종일 읽고 쓰는 모습. 밤이 깊어 호롱불 하나에 의지해 글을 쓰다가 문득 창밖의 달을 바라보는 모습.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요? 가족에 대한 그리움, 억울한 처지에 대한 분노,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아쉬움, 이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감정들에 잡아먹히지 않았습니다. 붓을 들고 글을 쓰는 순간 그는 유배자가 아니라 학자였고 죄인이 아니라 사상가였고 갇힌 사람이 아니라 자유로운 정신이었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먹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에도 그의 머릿속에서는 새로운 생각이 꿈틀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정신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배움의 힘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배움은 사람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몸은 갇힐 수 있지만 생각은 갇힐 수 없습니다. 재산을 빼앗을 수는 있지만 머릿속에 든 것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직위를 박탈할 수는 있지만 배움의 열정까지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정약용은 이 사실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은 2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약용만큼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유배를 가거나 모든 것을 빼앗기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쉽게 배움을 포기합니다. 조금 바쁘면 시간이 없어서, 조금 피곤하면 나중에 해야지, 조금 어려우면 나한테는 안 맞아서 라는 핑계를 댑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는데 우리는 자유로운 몸으로도 배움을 쉽게 포기합니다. 그의 삶을 떠올리면 우리의 핑계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좁은 방 하나와 붓과 먹, 그리고 배우겠다는 의지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있고, 인터넷이 있고, 스마트폰이 있고, 문화센터가 있고, 무엇보다 자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도 배움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난 뒤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읽고 쓰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배움은 특정한 시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밥을 먹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멈추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바로 배움이라는 것을 정약용은 자신의 일생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가르침이며 그 가르침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배움은 멈추는 순간 썩기 시작한다는 것. 그러므로 살아있는 한 배움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아진다는 말을 들으면 무언가 대단한 것을 떠올립니다. 승진은 해야 나아진 것이고, 돈을 더 벌어야 나아진 것이고, 남들이 알아주는 성과를 내야 나아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포기합니다. 나는 이미 은퇴했으니까. 이 나이에 무슨 발전이 있겠어. 지금 이대로만 살면 되지. 라는 말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이 말한 나아짐은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한 나아짐은 아주 작고 아주 소박하고 아주 일상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한 것이지만 그 미세한 변화가 쌓이면 산을 옮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어제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한숨부터 쉬었는데 오늘은 눈을 뜨고 잠깐이라도 하늘을 바라보았다면 그것이 나아진 것입니다. 어제는 며느리가 한 말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한마디 쏘아붙였는데 오늘은 속으로만 삼키고 넘어갔다면 그것이 나아진 것입니다. 어제는 뉴스를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게 다 짜증나고 화만 났는데 오늘은 그래, 세상이 원래 이런 거지 라며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것이 나아진 것입니다. 어제는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다면 그것이 나아진 것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들이야말로 진짜 성장이고 진짜 배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과 마주합니다. 화를 낼 것인가, 참을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다칠 것인가, 열릴 것인가. 이 작은 선택들의 합이 그 사람의 하루를 만들고 하루하루의 합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듭니다. 어제보다 나아진다는 것은 이 작은 선택의 순간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쪽을 고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번 성공할 필요도 없습니다. 10번 중에 3번 참지 못했던 것을 4번으로 줄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어제의 나보다 나아진 것입니다. 10번 중에 2번 감사했던 것을 3번으로 늘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성장한 것입니다. 이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가 되면 이 작은 나아짐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젊었을 때는 큰 변화가 가능합니다. 직업을 바꾸고 살 곳을 옮기고 인생의 방향 자체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런 큰 변화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환경도 쉽게 바꿀 수 없고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역할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단한 변화를 꿈꾸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 세대가 이 나이에 뭘 이라며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포기 속에는 자신에 대한 실망이 있고 미래에 대한 체념이 있고 살아가는 일에 대한 권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기야말로 가장 안타까운 선택입니다. 포기해야 할 것은 대단한 변화에 대한 집착이지 나아짐 자체가 아닙니다. 큰 변화가 어렵다면 작은 변화를 추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결국에는 큰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한 페이지씩 책을 읽으면 1년이면 365페이지, 책 한 권이 넘는 분량을 읽게 됩니다. 매일 새로운 단어 하나씩을 배우면 1년이면 300개가 넘는 새로운 단어를 알게 됩니다. 매일 한 가지씩 감사할 것을 찾으면 1년이면 300개가 넘는 감사의 이유를 갖게 됩니다. 하루하루는 미미해 보여도 그것이 쌓이면 엄청난 양이 됩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물방울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나아짐이 멈추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 돌아보았을 때 자기 자신도 놀랄 만큼 큰 변화를 이루어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과 비교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시험 성적으로 줄을 세웠고, 직장에서는 실적으로 등급을 매겼고, 사회에서는 재산이나 직위로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랐으니 나이가 들어서도 자연스럽게 남과 비교하는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옆집 사람은 자녀가 대기업에 다니는데 우리 아이는 그렇지 못하다. 동창 중에 누구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아직 정셋집이다. 친구 중에 누구는 매일 운동을 해서 건강한데 나는 여기저기 아프다. 이런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그 끝없는 비교는 결국 자기 비하와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비교는 기쁨을 도둑질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남과 비교하는 순간 그것의 가치는 사라집니다. 정약용이 말한 나아짐에는 남과의 비교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비교 대상은 오직 어제의 자기 자신입니다. 어제의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의 내가 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이 성장입니다. 어제의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의 내가 이해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발전입니다. 남들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사이에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갖게 되면 인생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지고 남의 기준에 맞출 필요가 없어지고 남의 성공에 위축될 필요가 없어집니다. 나의 경쟁 상대는 오직 어제의 나이고 나의 목표는 오직 어제보다 한 뼘이라도 나아지는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나이가 드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의 종류가 바뀌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빠르게 달릴 수 있었지만 천천히 걸으며 풍경을 즐기는 법은 몰랐습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지만 한 사람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법은 몰랐습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야망이 있었지만 세상 앞에 겸손해지는 법은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배워간다면 그것은 퇴보가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성장입니다. 젊은 시절의 성장이 밖으로 뻗어나가는 것이었다면 나이 든 후의 성장은 안으로 깊어지는 것입니다. 밖으로 뻗어나가는 성장이 화려하다면 안으로 깊어지는 성장은 단단합니다. 화려함은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래지만 단단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견고해집니다. 배움은 반드시 지적인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다루는 것도 배움이고 관계를 조율하는 것도 배움이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도 배움입니다. 어제까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오늘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위대한 배움입니다. 어제까지 받아들이지 못했던 자기 모습을 오늘 이것도 나의 일부구나 라며 인정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놀라운 성장입니다. 이런 내면의 변화는 시험 점수로 측정할 수 없고 자격증으로 증명할 수 없고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값진 배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은 자기 자신과의 시험이고 세상에서 가장 큰 성취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내면의 배움도 깊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원망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대한 미련을 어떻게 놓을 것인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이런 감정들과 매일 씨름하면서 그는 조금씩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갔을 것입니다. 학문적 성취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그가 유배라는 극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식을 통한 배움이 아니라 삶을 통한 배움이었고 가장 깊고 가장 진실한 형태의 성장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신이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성격이 바뀌겠어. 원래 이런 사람인걸. 타고난 건 못 고쳐 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는 날까지 변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살 때처럼 급격하게 변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 조금의 변화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평생 화를 참지 못하던 사람이 70에 한 번이라도 화를 삼킬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은 20대의 시험에 합격한 것보다 더 대단한 성취입니다. 평생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 60의 배우자에게 당신 덕분이야 라고 한마디 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은 어떤 자격증보다 값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던 사람이 70이 되어서야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법을 배웠다고 해봅시다. 단지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의 인간관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더 자주 연락하게 되고 배우자와의 대화가 더 깊어지고 친구들이 더 편하게 속마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평생 감사 표현을 잘 하지 못했던 사람이 60이 넘어서 고맙다는 한마디를 배웠다고 해봅시다. 그 한마디가 수십 년 쌓인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늦게 배운 것이라고 해서 그 가치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늦게 배운 것이기 때문에 더 간절하고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20대에 쉽게 배운 것은 쉽게 잊히지만 70에 어렵게 배운 것은 뼈에 새겨집니다.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려는 노력이 곧 살아있음의 증거라고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나아지려는 노력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숨을 쉬고 있으니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이미 멈춰있는 것입니다. 진짜 살아있다는 것은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뛰는 것입니다. 뭔가를 향해 달려가고 싶은 마음, 뭔가를 알고 싶은 마음, 뭔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살아있는 한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진짜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심장의 박동은 의사가 확인하지만 마음의 박동은 자기 자신만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마음은 아직 뛰고 있는가? 아직 궁금한 것이 있는가? 아직 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가? 이 질문에 예 라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배움을 멈춘 사람의 변화는 그 사람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변화는 반드시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배움을 멈춘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겪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고집이 세진 것 같고 잔소리가 늘어난 것 같고 화가 잦아진 것 같지만 그 밑바닥에는 배움의 정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성격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성장이 멈춘 것입니다. 사람이 못됐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굳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굳어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배움을 멈춘 사람은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주변 사람들도 변합니다. 자녀가 변하고, 배우자가 변하고, 친구가 변합니다. 아이였던 자녀가 어른이 되고, 순했던 며느리가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매일 같이 다니던 친구가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됩니다. 배움을 계속하는 사람은 이런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며느리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구나. 친구가 요즘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라며 상대방의 변화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상대방이 변한 만큼 자기도 상대방을 대하는 방식을 조정합니다. 이것이 관계에서의 배움이고 이 배움이 있어야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배움을 멈춘 사람은 다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관계는 서서히 금이 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큰 균열이 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연락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매번 같은 잔소리를 듣고 매번 자기 선택을 부정당하는데 누가 좋아서 자주 연락하겠습니까? 전화를 하면 요즘 뭐 하냐? 돈은 잘 벌고 있냐? 언제 올 거냐? 라는 질문 아닌 신문이 시작되고 자기 이야기를 하면 그게 뭔 소리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부정이 돌아오니 점점 전화기를 드는 것이 부담스러워집니다. 배우자는 대화를 포기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야 라는 말로 막아버리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결국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세계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밥상 위에는 음식이 있지만 대화는 없고 거실에 두 사람이 앉아 있지만 마음은 천리 밖에 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자리를 듭니다.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 아니면 남 흉보기인데 누가 시간을 내서 만나겠습니까? 처음에는 오랜 정 때문에 참고 만나지만 매번 같은 패턴이 반복되면 결국은 연락이 끊깁니다. 요즘 바빠서, 몸이 안 좋아서 라는 핑계 뒤에는 당신과 만나면 피곤하다는 진심이 숨어 있습니다. 배움을 멈춘 사람은 자기가 왜 점점 외로워지는지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는 것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인정머리가 없다. 세상이 각박해졌다며 남 탓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각박해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굳어진 것입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배움은 단순히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것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도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는 백성을 대할 때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한 이야기가 수없이 나옵니다. 그 핵심은 상대방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리와 백성 사이의 관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도 자기만의 생각과 감정과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유연합니다. 자녀의 생각이 자기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가치관도 바뀌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압니다. 며느리에게도 자기만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배우자가 나이 들면서 달라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이해와 인정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생각하고 성찰하는 과정에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공부는 책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관계 속에서, 매 순간의 대화 속에서, 매번의 갈등 속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배움을 멈춘 사람의 대화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질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요즘 뭐하고 지내니? 라고 물어본 적이 언제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야기 좀 해줄래? 라고 진심으로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며느리, 요즘 관심 있는 거 있어? 라고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보, 요즘 무슨 생각하며 살아? 라고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뜻이고,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은 배움이 멈추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에 대한 배움, 관계에 대한 배움이 멈추면 관계는 형식만 남고 내용은 비어버립니다. 명절에 모이고 생일에 전화하고 제사 때 얼굴을 보는 것은 형식입니다. 형식만으로는 관계가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배움을 계속하는 사람의 곁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새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 화제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자기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하면 즐겁습니다. 에너지를 얻습니다. 오, 그런 것도 있어?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새로운 발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배우는 사람에게서는 생기가 느껴지고 그 생기는 전형됩니다. 배우는 할아버지 곁에서 손주도 뭔가를 배우고 싶어지고, 배우는 친구 곁에서 나도 뭔가를 시작하고 싶어집니다. 70이 넘은 어르신 중에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하는 집이 있고 꺼리는 집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배움의 문제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어르신은 손주들과 통합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게임 이름은 몰라도 그게 뭔데 할아버지한테도 알려줘봐 라며 관심을 보입니다. 손주가 쓰는 신조어를 이해하지 못해도 그게 무슨 뜻이야? 할머니도 배워볼까? 라며 다가갑니다. 이런 자세가 세배 간의 벽을 허뭅니다. 손주 입장에서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는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비록 나이 차이가 50년, 60년이 나더라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배움을 멈춘 어르신은 손주들에게 잔소리만 합니다. 공부해. 게임 그만해. 버릇없이 왜 이래? 소통이 아니라 일방통행입니다. 손주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산 부부 사이에서 대화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 아는 걸까요? 30년, 40년을 함께 살았어도 배우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이 즐겁고 무엇이 외로운지, 어떤 것을 바라고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지, 이런 것들은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40년 전의 배우자와 지금의 배우자는 같은 사람이지만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생각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원하는 것도 바뀝니다. 배움을 계속하는 사람은 오랜 배우자에게도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 궁금함이 관계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당신이 요즘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알려줘. 이 한마디가 30년 된 부부 사이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가 아버지로서도 끊임없이 배움을 추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아버지의 권위로 아들들을 가르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아들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유배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아들들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고 편지라는 제한된 수단을 통해서나마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관계에 대한 배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곁에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 자체가 배움입니다. 관계가 썩어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원인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불효한다. 세상이 각박해져서 그렇다. 다 시대 탓이다. 라며 외부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물론 시대가 변하면서 가족의 형태와 기능도 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계의 핵심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 이해, 존중. 이 세 가지가 있는 관계는 어떤 시대에서든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모두 배움을 통해서만 갖출 수 있는 것들입니다. 관심은 상대방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이해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에서 시작되고, 존중은 상대방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배움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요즘 어떠니? 무슨 생각하고 살아? 내가 서운하게 한 것 있으면 말해줘. 이런 한마디가 관계에 물꼬를 트는 시작이랍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를 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대답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대답이 자기가 원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버지가 그때 한 말이 정말 서운했어요 라고 말했을 때, 뭐가 서운해? 다 너 잘되라고 한 소린데? 라고 반박하면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아, 그랬구나. 미안하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에서의 배움이고,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값진 배움입니다. 이제 와서 뭘 배우나? 이 한마디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거짓말입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늦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늦었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늦은 것은 아닙니다. 느낌과 사실은 다릅니다. 느낌은 우리를 속일 수 있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입니다. 살아있는 한 배움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이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더 나이를 먹은 날입니다. 그러니 시작하려면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이고 유일한 때입니다. 정약용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는 40 직전에 유배를 갔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40은 이미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나이였습니다. 관직에서 쫓겨나고 가족과 떨어지고 사회적으로 매장된 상태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그 나이에 그 상황에서 인생 최고의 업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목민심서도, 경세유표도, 흠흠신서도 모두 유배지에서 완성된 작품입니다. 그의 학문적 생산성이 가장 폭발적이었던 시기가 바로 모든 것을 잃은 후였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큽니다. 인생의 전성기는 나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의 열정이 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전성기가 올 수도 있고, 60의 전성기가 올 수도 있고, 70의 전성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한 전성기는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말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두렵고, 실패하는 것이 두렵고, 남들에게 우스워 보이는 것이 두렵습니다. 나이 60에 뭔가를 배우기 시작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70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 창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앞서서 시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두려움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기 인생은 자기 것입니다. 60에 글씨를 배우기 시작해서 즐거우면 그것으로 된 것이고, 70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해서 행복하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입니다. 다가가면 사라지는 것이 두려움의 본질입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두렵지만 시작하고 나면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배움입니다. 역사 속에는 늦은 나이에 배움을 시작해서 놀라운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성취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늦었다 하는 생각을 이기고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시작한 것 그 자체가 이미 위대한 일입니다. 결과가 어떻든 시작한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어제의 자신을 넘어선 것입니다. 어제까지 나는 못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오늘 한번 해볼까 라고 마음먹은 것. 그 마음의 변화 자체가 이미 엄청난 성장입니다. 결과는 시작한 후에 따라오는 것이지
시작하기 전에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 서예를 시작해서 동매 전시회에 작품을 내신 분, 60이 넘어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서 자녀들과 영상 통화를 하게 된 분, 70에 수영을 배워서 건강을 되찾은 분, 80이 넘어서도 신문을 놓지 않고 매일 사설을 읽으시는 분. 이분들의 공통점은 대단한 재능이 있거나 특별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통점은 단 하나. 늦었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자기 안에서 두려움이 올라오든, 그래도 한 발짝을 내디딘 사람들입니다. 그 한 발짝이 그들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스마트폰을 배운 할머니는 멀리 사는 손주와 매일 영상통화를 합니다. 서예를 시작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먹을 까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수영을 배운 어르신은 무릎 통증이 줄어들어 산책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시작이 만들어낸 큰 변화입니다. 배움을 시작하는데 가장 큰 장벽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이 나이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 시작해봐야 얼마나 하겠어? 라는 회의. 이 세 가지가 사람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 모두 허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나이 들어 시작하는 배움에서 실패란 무엇입니까? 서예를 배웠는데 글씨가 명필가 수준이 되지 못한 것이 실패입니까? 영어를 배웠는데 원어민처럼 되지 못한 것이 실패입니까? 그림을 배웠는데 전시회에 나가지 못한 것이 실패입니까?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미 배우기 시작한 것 자체가 성공입니다. 글씨가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으면 성공이고, 영어 단어를 하나 더 알게 되었으면 성공이고, 그림 한 장을 완성했으면 성공입니다. 배움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과정 자체를 즐기면 실패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주변의 시선에 대한 걱정. 사실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배우든 말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이 나이에 무슨 짓이냐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배움을 멈춘 사람입니다. 배움을 멈춘 사람이 배우는 사람을 비우는 것이지, 배우는 사람들끼리는 서로를 응원합니다. 그러니 비웃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비웃는 사람은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부러워서 비웃는 것입니다. 그 비웃음의 실체는 부러움이고, 부러움의 실체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입니다. 그런 사람의 말에 흔들려서 자기 배움을 포기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 라는 회의. 이 생각의 밑바닥에는 결과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뭔가를 시작하면 반드시 대단한 결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그러나 배움의 가치는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에 있습니다. 피아노를 배워서 연주회를 열지 못하더라도 혼자 좋아하는 곡을 서투르게나마 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붓글씨를 배워서 대회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매일 아침 먹을 갈고 붓을 잡는 그 시간 자체가 마음에 평화를 줍니다. 산을 정복하지 못해도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보는 풍경이 아름다운 것처럼 배움의 정상에 오르지 못해도 배우는 과정에서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자신의 저술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유배가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었고, 자신이 쓴 것들이 후대에 전해질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쓴 글들이 유배지의 그 좁은 방에서 먼지만 쌓이다가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보장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읽고 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배움의 자세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 세상에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위해 배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가장 강력한 형태의 배움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나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늦었다고 느꼈던 모든 순간은 사실 시작하기에 딱 좋은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아무 것이나 좋습니다. 관심이 가는 것, 궁금한 것, 해보고 싶었던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책 한 권을 집어들어도 좋고, 동네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알아봐도 좋고, 텔레비전 교양 프로그램을 일부러 찾아봐도 좋습니다. 거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작게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작게 시작해야 부담이 없고, 부담이 없어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배움에는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학력이 높아야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아야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건강해야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좋지 않으면 귀로 배우면 됩니다. 걸어다니기 힘들면 앉아서 배우면 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면 누군가와 함께 하면 됩니다. 방법은 항상 있습니다. 없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의지만 있으면 80에도 배울 수 있고 90에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의지가 없으면 20에도 배움은 멈춥니다. 나이가 배움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부재가 배움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끝까지 다 마칠 필요도 없습니다. 중간에 그만두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것으로 바꾸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겠다는 마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를 그만두면 다른 하나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것이 안 맞으면 저것을 시도해보면 됩니다. 배움의 형태와 내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뀌지 말아야 할 것은 배우려는 마음 그 자체입니다. 그 마음만 살아있으면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책이든 그림이든 음악이든 요리든 산책이든 대화이든 무엇이든 배움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 마음을 죽는 날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도, 고향에 돌아온 후에도, 늙고 병들어 몸이 불편해진 후에도 그는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배움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삶 그 자체였습니다. 배우는 것이 곧 사는 것이었고, 사는 것이 곧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늦었다는 말 자체가 의미를 잃습니다. 살아있는 한 배움은 계속되는 것이니까요. 당신이 지금 몇 살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만 멈추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대단한 것을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서툴러도 어설퍼도 헤매더라도 괜찮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숨을 쉬고 있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심장이 뛰고 폐가 호흡하고 뇌가 활동하고 있으면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이 말한 살아있음은 이런 생물학적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말한 살아있음은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몸이 살아있는 것과 정신이 살아있는 것은 다릅니다. 몸이 살아있는 것과 마음이 살아있는 것은 다릅니다. 정약용이 말한 살아있음은 몸의 살아있음이 아니라 정신의 살아있음, 마음의 살아있음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살아있을 수 있고, 건강한 몸으로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사람도 죽어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오늘 하루 무언가를 느끼고 무언가를 생각하고 무언가를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침대 위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은 구름이 참 예쁘구나 라고 느낀 순간 그 사람의 정신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간호사가 가져다 준 꽃을 보며 세상에 아직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구나 라고 감동한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바쁘게 움직이더라도 매일 같은 것만 반복하고 같은 생각만 하고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보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달리기는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 움직이기는 하는데 왜 움직이는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몸은 살아있지만 정신은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진짜 살아있다는 것은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포가 분열하듯이 생각도 자라나고 피가 순환하듯이 감정도 흘러가고 계절이 바뀌듯이 내면도 성숙해가는 것, 이것이 살아있음의 본질입니다. 나무가 살아있으면 봄에는 새순이 돋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하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잎을 떨구며 다음 봄을 준비합니다.
나무가 더 이상 변하지 않으면, 새순도 돋지 않고 잎도 나지 않으면 그 나무는 죽은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흐르지 않는 물이 썩듯이 변하지 않는 사람도 썩습니다. 고여있는 연못에서 악취가 나는 것은 물이 나빠서가 아니라 흐르지 않아서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나빠서 관계가 틀어지고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멈춰서, 흐르지 않아서, 변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정약용의 명언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봅니다. 배움은 멈추는 순간 썩기 시작하며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려는 노력이 곧 살아있음의 증거다. 이 문장 속에는 두 가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배움을 멈추면 썩는다는 경고이고, 다른 하나는 나아지려는 노력이 살아있음의 증거라는 위로입니다. 경고와 위로가 동시에 담겨 있는 이 말은 채찍과 당근을 함께 내미는 현명한 스승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멈추면 안 된다는 채찍 뒤에 멈추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이라는 따뜻한 당근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배움을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생각이 굳고, 말이 굳고, 표정이 굳고, 관계가 무너지고, 삶이 정체됩니다. 이것은 경고의 측면입니다. 그리고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어떻게 배움을 통해 자신을 지켰는지,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위로와 격려의 측면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마음에 품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배울 것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아직 성장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 아직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미 모든 것을 다 배워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면, 더 이상 나아질 것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슬픈 상태일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중 누구도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배움의 여정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완성되지 않았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완성된 그림보다 아직 그리고 있는 그림이 더 설레는 것처럼, 완성된 인생보다 아직 만들어가고 있는 인생이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배움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배움은 일상 속에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은 하늘이 유난히 맑구나 라고 느끼는 것. 그것이 배움입니다.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니까요. 오래된 친구를 만나 차를 마시며 이 친구에게 이런 면이 있었구나 라고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배움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이니까요. 뉴스를 보며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라고 놀라는 것. 그것이 배움입니다. 세상의 넓이를 아는 것이니까요. 자기 실수를 돌아보며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다짐하는 것. 그것이 배움입니다.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이니까요.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을 보고 저 꽃 이름이 뭘까? 라고 궁금해하는 것. 그것이 배움입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살아있다는 것이니까요. 이런 작은 배움들이 하루에 하나씩만 있어도 그 사람은 충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하나, 1년이면 365개의 작은 배움, 10년이면 3650개의 작은 배움. 이것이 쌓이면 한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10년을 살더라도 매일 하나씩 배우며 산 사람과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한 사람은 10년 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눈빛이 살아있고 이야기가 풍부하고 마음이 열려있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눈빛이 흐리고 이야기가 빈약하고 마음이 닫혀 있을 것입니다. 같은 시간을 살았는데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환경도 아닙니다. 매일 하나씩의 작은 배움. 그것이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 사실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배라는 최악의 환경에서도 매일 배우고 매일 쓰고 매일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조선 최고의 학자로 실학의 거두로 후대에 영원히 기억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약용에게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업적이 아닙니다. 그의 태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배움을 놓지 않았다는 그 태도,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그 의지, 살아있는 한 멈추지 않겠다는 그 결심. 이것이야말로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500권의 책보다 더 귀한 유산은 그의 삶의 태도 자체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으면서 무언가를 느꼈다면, 무언가를 생각했다면,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라도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배움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아직 배울 수 있는 사람이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변할 수 있다는 것이고,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때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되자. 대단한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제 하지 못했던 미소를 오늘은 한번 지어보는 것. 어제 건너뛰었던 산책을 오늘은 10분이라도 해보는 것. 어제 읽지 않았던 책을 오늘은 한 페이지라도 읽어보는 것. 어제 하지 못했던 고맙다는 말을 오늘은 한 번이라도 해보는 것. 이 작은 것들이 당신을 어제보다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나아짐이 당신이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살아있구나. 아직 배우고 있고, 아직 변하고 있고, 아직 나아지고 있구나.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 나이도, 환경도, 조건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고, 배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배우는 사람입니다. 가장 부러운 사람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겸손하게 배우는 사람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성장을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200년 전에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배움은 멈추는 순간 썩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멈추지 마십시오.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려는 노력이 곧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노력을 놓지 마십시오. 당신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한 당신에게는 아직 배울 것이 있고,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년 전 강진의 다산초당에서 정약용이 붓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당신도 무언가를 들어보십시오. 책이든 펜이든 전화기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것을 드는 순간 당신은 배움의 길 위에 서는 것이고, 배움의 길 위에 서는 순간 당신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걸음, 매일도 한 걸음. 느리더라도 괜찮습니다. 서툴더라도 괜찮습니다. 넘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살아있음의 증거이고 배움의 기적이고 정약용이 200년의 세월을 건너 당신에게 전해준 진리의 실천입니다. 살아있는 한 배우십시오. 배우는 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것입니다.